네, 제가 지금부터는 그 매개 공간 예술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죠. 접점. 작가인 창작자들과 향유자들인 대중 그리고 기획자인 매개자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의 매개 공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울산시립미술관에 와서 만들어질 앞으로 울산시립미술관의 방향성과 정체성과도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울산시립미술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좀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고요. 지금 그 매개 공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술관은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많은 변화의 과정이 있었죠. 특히 19세기 이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대화 이전에는 그 미술관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뮤지엄이 뮤제이온이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고대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아카이빙 유물들이나 문화의 어떤 보물들을 모아놓고 대중과 호흡을 했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거에서 원형을 가져오기는 하죠. 그리고 그 뮤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뮤즈의 9명의 뮤즈, 거기에서 그 어원이 오죠. 뮤지엄이, 뮤제이온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뭐 중세 시대 때는 우리가 보통 캐비넷 혹은 뭐 갤러리라고 해서 문화의 예술의 정보 지식은 그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었었죠. 기득권층, 특권층, 다시 말하면 뭐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보물창고죠. 보물창고. 그 캐비넷이라고 일컫는 보물창고에 각종 보물들, 유물들, 예술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자기만이 향유하고 즐기는 지식정보의 독점권을 가졌고 있었고 그 지식정보의 독점권이 사실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원천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대의 미술관, 공공미술관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뭐 고대에 약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미술관, 뮤제이온 거기에서 어원을 가져오긴 했지만 저희가 중세시대는 거의 없었죠.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근대화, 사회적 근대화라고 하죠. 기술적 근대화. 근대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근대화와 기술적 근대화.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 근대화는 뭐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방적기가 만들어지고 기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고층 빌딩이 강화 콘크리트로 인한 발명으로 인한 고층 빌딩이 만들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그 기술적 근대화라고 한다면 사회적 근대화, 소위 말해서 뭐 평등, 박애, 인권 신장 이런 그 사회적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퍼블릭 뮤지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선언을 하죠. 루브르 궁, 왕이 가지고 있던 루브르 궁을 대중들한테 완전히 개방을 하면서 그 대중들이 그 왕과 귀족들만 볼 수 있었고 소유할 수 있었던 각종의 예술 문화 보물들을 대중들한테 이양을 하고 이거는 루브르는 대중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뮤지엄의 시초인 루브르 박물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한 뭐 루브르 박물관, 또 뽕피두 미술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미술관을 우리가 계몽주의 미술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지식과 정보의 민주적 관점에 있어서의 공유와 공개라는 개념이 퍼블릭 뮤지엄의 순수한 어떻게 보면 의도이자 바탕이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 제국주의와 맞물리면서 문화 위계를 만드는 민족의 위계, 국가의 위계를 만드는데 악용이 되기도 했죠. 그 당시 미술관 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스카이프 방식이었습니다. 작품을
하나 걸어놓는 게 아니라 스카이프 방식, 천정으로 쌓아 올리는 그림들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서사적 구조를 만드는 전시나 기획이 즐겨 사용되었던 컨텍스트 문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서사적 구조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기에는 어떻게 말하면 어떤 국가 간의 위계, 문화 간의 위계를 그 안에서 만들어버렸죠. 서유럽은 선진 문물, 그리고 앞선 문명이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오리엔탈리즘도 그때 생기죠. 자기보다 하위 문화고, 인류학도 그런 데 많이 기여를 했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몽주의 시대 때 미술가는 이런 제국주의의 어떠한 그 정치적 그 행위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퍼블릭 미술관으로서의 아주 순수한 기능, 지식 정보의 대중과의 공유, 특권층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소유를 열어버리는, 해체시켜버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때 계몽주의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20세기 초중반으로 오면서 유미주의적 미술관으로 변모를 합니다. 유미주의적 미술관이 변모가 아니라 새로 생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구겐하임, 모마 이런 미술관들이 생기죠. 이때부터는 미술이나 예술 작품이 그러한 삶과 문화의 서사적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유사 성전화가 됩니다. 종교와 같이 추앙을 받죠. 미술 작품은 뭔가 다른 거야. 초월적인 거야. 예술가들은 뭔가 우리랑은 달라. 초월적인 존재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초월적인 어떤 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죠. 물론 거기에는 또 미술시장과 자본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미주의적 미술관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구겐하임이나 모마를 보면 전시를 할 때 작품을 하나하나 딱 분리해서 놓고 거기에 조명 하나씩 딱 마치 성상을 비추듯이 모든 주변 환경과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작품 하나하나가 거의 그 상징으로서 추앙받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유미주의적 미술관의 대표적인 설치 방식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제가 앞서서 신자유주의를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미술관들이 상업주의적 미술관으로 변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화되죠. 분점을 만들고 또 그 안에는 뭐 각종 위락시설이 만들어지죠. 레스토랑, 아트샵, 카페, 디자인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신자유주의 시대 때의 어떤 흐름이 뭐죠? 그 공공재들을 다 법인화를 통해서 민간재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게 신자유주의의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미술관들이 자립형 미술관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영의 자립성을 통한 기획의 독립성 확보, 기획 시스템의 독립성을 확보하면 보다 더 실험적이고 경쟁력 있는 예술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여러분 모든 공공사나 기관들을 다 민영화했듯이 미술관들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립형 미술관으로. 그러면서 독자 생존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역할이 잘 훌륭하게 그들이 원했던 목적이 그런 미술관을 통해서 달성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상업주의적 미술관으로 변모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거나 그런 미술관들이 많이 출연을 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뽕비도 미술관을 유치를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예술의 전당이 법인화가 되고 국립현대미술관조차도 우리가 법인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물론 기획의 독립성은 중요하죠. 정치나 자본의 관계성에서 탈피하는 기획의 독립성, 순수한 미학적 가치를 성취하는 할 수 있는 기획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의 독립성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발목 잡는 기획의 독립성을 오히려 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수익이 많은 전시를 한다라든가 블록버스터 전시를 한다라든가 뭐 미술관의 본연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목도를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80년대 이후에부터 지금까지는 상업주의 미술관이 큰 또 미술관의 유형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를 하고도 4분의 1이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관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캐비넷, 갤러리에서 계몽주의 미술관, 그리고 유미주의적 미술관, 상업주의적 미술관,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미술관이 무엇일까?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유형이 지금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과거 20세기 때 미술관이 해왔던 기능과 역할은 지금은 안 통한다 라는 게 대부분의 예술인들이나 또 일반 향유자들도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 미술관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미술관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미술 이론가들이 그런 흐름 엑서사이즈,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업주의적 미술관 이후에 제가 그 80년대 이후에 그 미술관들이라는 거 이외에도 비엔날레 시스템, 아트페어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이 되면서 어떤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미술관과 결탁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20세기 중후반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가 미술계를 지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몇몇 주요한 미술관과 함께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니나 사이먼이 주창하는 뭐 참여적 미술관이라든가 김홍희 관장님이 얘기했던 뭐 포스트 미술관이라든가 뭐 다양한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미술관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올 12월에 이제 개관인데요. 저희 울산 시립미술관은 그 미술관적 흐름에 있어서 더 나아가는 미래형 미술관을 표방을 하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본 이제 태제들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유사 성전화가 돼서 우리 삶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술은 우리 삶에 침투를 해서 의식주와 같은 우리 삶의 생존을 위한 기본 공공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됐거든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기본 공공재죠. 예술은. 또한 이러한 예술들이 하나의 유사 성전화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와 같이 결합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적 영역, 우리 가족과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타자들과 만나는 공적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유사 성전화된 미술관의 영역, 이런 세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독일의 제트카이엔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 세 영역을 다 합쳐버리는 경계가 없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 향후 미래형 미술관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픈코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실험성과 대중성이라는 개념이 다시 그 의미가 재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의 첫 번째 태제 중에 하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없고 장르 간의 구분이 없는 공공과 공유의 장 마련. 이게 첫 번째 태제입니다. 미래형 미술관에 있어서. 두 번째 주제는 그 기술과 자연과의 공존, 융합, 수평적인 이러한 어떠한 미술관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미래형 미술관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두 번째 그 주제로 잡은 게 기술과 자연의 공존입니다. 세 번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가 예술의 산업화를 얘기했죠. 산업과 예술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융합이 되고 공존을 할 텐데, 경제성이 아니라 예술성 또한 동등하게 가는, 예술성이 경제성의 하위 포지셔닝이 되지 않는 그런 수평적 상생의 관계로서 예술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저는 미래형 미술관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세 번째로는 예술과 산업계가 공존하는, 융합을 하는 이런 게 또 하나 목적이고요. 주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컬리즘의 실현.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화라는 게 과거에는 불균형화된 세계화였거든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왔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어떤 상황이 됐죠? 저희가 오히려 지역주의, 반세계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죠. 메타 세계화. 그 다음은 무엇이냐? 세계화를 초월한 공존, 상호 이해, 상호 호혜,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로컬과 글로벌의 중간에서 경계가 없는 글로컬리즘의 실현, 메타 세계화의 실현. 그래서 저희는 지역 것이 세계의 것이 될 수 있고 세계 것이 지역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글로컬리즘을 표방하는 미술관이 미래형 미술관이 아닐까라고 제 스스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울산시립미술관은 미래형 미술관을 표방을 하고요. 그러한 이제 미래형 미술관을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주요한 태제, 아젠다들을 제가 나열을 해드렸고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미술관들이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로서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려는 지금 노력,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서로의 경쟁 시기가 됐고요. 제가 대한공간부터 제가 관심 있었던 어떤 시대사적 아젠다, 그리고 이제 미래형 미술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잠깐 백남준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백남준 아트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 백남준 선생님이 언급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와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남준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고, 더 나아가서 그 동시대성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 세계의 어떤 전혀 다른 우주 만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호혜의 어떠한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개념이 백남준 선생님이 추구했던 게 아마 그 미래형 미술관의 굉장히 많은 아젠다들과 저는 그 상호 이제 그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공공과 공유의 미래형 미술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한국도 그 흐름에서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어떤 미술사적 흐름, 캐비넷에서 계몽주의 미술관, 그리고 또 유미주의적 미술관, 상업주의적 미술관을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상업주의 미술관 시대 때 이 미술계를 지배했던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시스템, 자본과 많이 결탁을 했죠. 이런 것을 다 벗어나서 새로운 공공과 공유의 미술관,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미술관, 이러한 미래형 미술관이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그 시대사적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또 많은 기획자들이, 많은 이론가들이 이런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만들어진 울산 시립미술관이 그러한 미래형 미술관의 어떤 담론과 어떤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리딩을 해나가는 그런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자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이유가 저는 기획자도 창작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획자도 창작자죠. 새로운 걸 언제나 끊임없이 추구하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새로운 시각 이미지들과 새로운 담론들을. 근데 그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첫째, 내가 너무 좋아서 할 때 막 희열을 느끼니까 행복해서. 둘째,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셋째,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의 저는 예술가들은 첫 번째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미래에는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드림 소사이어티도 얘기했고, 사회 경제 메인 성장 동력이 예술. 예술은 의식주와 같은 우리 삶에 대한 기본 공공재. 기업들은 더 이상 뭐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팔고 뭐 이런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에 예술이란 장르가 자기만 좋아서 하는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합당한 어떤 유무형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기획자들한테 예전에는 너네 모타로 작업하려고 그래, 너네 모타로 기획자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나 때보다 미래에는 더 나아질 거니까 심지어 예전에 가장 유망한 직업군을 미래에 살아남고 유망한 직업군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큐레이터나 어떤 이런 예술가가 굉장히 높은 포지션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이쪽이 유망한 업종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단군 이래에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왔다. 왜? 한국이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너네들이 박서보나 또 이우환 선생님 시대 때는 100을 노력하면 100을 얻었겠지만 지금은 100을 노력하면 1000을 얻을 수도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회가 모순을 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상대적 평가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낫다. 이게 라떼라고만은 요즘에 유행하는 그걸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나는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나한테는 또 다른 이제 행운이죠. 제 나이 또래 물론 이제 경제적 가치로서의 부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내 나이 또래 다른 이제 친구들과 비교하면 몇 퍼센트 안 돼요. 한 5%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를 드리죠.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간에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타자가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을 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만족감과 자존감과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학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서 내가 무엇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창조적이고 불확실적인 그런 일들을 더 좋아했었으니까 이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머릿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과 이렇게나마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경험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공감을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여러분 그 미학적으로 성립 조건이 자기 목적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달성이 있어야지 예술로서 성립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작자와 작품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향유해주는 대중도 있어야지 예술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좋다고 그림을 그려서 창고에 쌓아두면 그건 취미생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 또 제가 하는 또 제가 속해 있는 미술관이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떨 때는 응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비판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다 저희 발전 더 나아가 미술관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발전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